자, 그러면 이제 재정의 구조 관련된 설계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집트부터 개선했을 때 옥타비아누스는 누구의 눈에나 강대한 로마 제국의 실질 유일한 지배자였다. 자, 장기간을 거친 내란과 전략의 질주대로 지친 사람들은 계층의 상하나 시민과 속주민의 구별 없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이었다. 자, 이 소망에 부응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실권을 옥타비아누스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은 그러한 권한을 그에게 부여할 용의가 있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서두지 않았다. 가까이 카이사르의 선례가 있기도 하였으나 그것보다는 그는 탁월한 정치 식견과 비상한 수완의 소유주였다. 그는 자기가 이제 노마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화정의 형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서히 그러나 교묘하게 새로운 정치체를 굳혀갔다. 그에 탄생된 것이 학술적 원수정이라고 불렸다. 자, 원수정은 원론이란 뜻이죠. 원수정. 원론의 첫 번째 명단에 올렸다. 그래서 원수정, 프리캐스트라고 이제 하는 거라는 거. 자, 노마를 계승하고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가 부당하게 원로원 위원회를 끌어올린 190명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숙청하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먼저 공포 정치를 한번 맛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원로원부터 이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인 거 거의 자발적이나 강제적이죠. 예, 강제적인 충성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원이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나머지 남아있는 원로원들이 스스로 이제 뭐냐면 기기시였죠. 알아서 기였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원로위원 명부의 첫 번째 그 이름이 기재되어 제1의 시민이라는 뜻을 가진 프레케스라는 칭을 얻었다. 자, 그는 끝까지 시민 중에 1인자로서 통치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시작한 재정을 원수정, 프레케스 정치로 한다. 자,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는 평화와 질서를 회복했다는 이유로 그가 그동안 지녔던 모든 비상대권 원론에 반환했고, 그 원론이 반환한다고 그렇습니다. 받으면 안 되죠. 앞에 이제 수청한 사건을 봤기 때문에 괜히 받았다가 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조선시대 때 이렇게 선입파동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왕이 선임한다고 하니까 그 신하들은 아니되옵니다 하고 막 내세우잖아요. 그 막 거부하고 근데 거기에 그러세요 하면서 할 경우에는 이제 수청당하죠. 예, 그런 분위기야 지금. 자, 뻔한이지만 원료는 그에게 군대 지휘권을 포함한 속주의 관리 및 통제권을 새로 부여했다. 그래서 이제 아울러 종호한다는 뜻을 가진 아우쿠스투스. 어, 그래서 이제 이 아우쿠스투스가 이제 옥타비아누스뿐만 아니라 후에 황제들이 계속 독식함으로써 양황제를 지칭하는 일종의 보통명사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칭을 선사했다. 자, 이로부터 로마의 제정이 시작됐으며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두 문제 나왔어요. 계속. 그래서 하나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제 둘 다 써도 맞고, 얘 최근에 한 2년 전인가요? 재작년 문제인데 그때는 이제 찍어가지고 그때 종칭이 뭐냐, 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이제 같은 분이 내신 것 같아. 막 문제를 보니까. 자,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31년부터 계속 집정관으로 임명되었으나 기원전 23년에 그 대신에 평민으로부터 선출되어 호민관직을 택하였다. 물론 매 정당한 선거 절차를 이제 받아서이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아우구스투스는 대외적으로 속주에 대한 통제권과 대내적 호민관의 권한 그리고 프리케스라는 원론의 이제 뭐냐면 의장 격의 건의라는 공화정의 합법적 옷을 입고 실질적으로는 황제에 군림하고 통치하려고 했던 이게 원수의 특징이죠. 그래서 원수의 특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주시고요. 물론 그 배경에는 로마 시민과 속주민의 아우구스트에 대한 정폭적인 지지와 신이 있었지만 보다는 제 실질적 기반은 군대와 재정이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해. 군대를 유지하려면 재정이 서로 연결돼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아우구스투스 시대 때 로마 군제를 개편했어요. 특징이 뭐냐면 마리우스의 지원 병제를 받아들였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사병원, 공병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황제를 이제 하거나
황제를 상징하는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걸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5개 레기움. 레기움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군단이죠. 예. 정규 군단으로서 이탈리아 출신한 속주의 노마심으로서 충원됐으며 근무 연한은 20년이었으며 그다음 충원의 경험자의 필요에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다. 그다음 아우구스트는 이단 정규 군단과 숙주를 맞먹는 보조군을 이제 했다. 그래서 보조군은 속주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병과 기병으로 근무 연한은 25년이었으며 제대 후에 노마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야전 군단이라고 하고 또 정규 군단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구별할 게 이탈리아 출신과 속주의 노마 시민. 속주의 노마 시민 모르겠어요. 예. 속주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이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탈리아 출신이 와서 이제 지켰지만 그 자식들은 이제 뭐예요? 속주 출신이지만 이탈리아 시민권 자기 아버지에 따라서 이탈리아 시민권을 받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속주의 로마 시민으로 이제 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초창기 때이고 점점 이제 이게 속주민으로 채워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규군단 아까 좀 설명했죠. 다른 책에서는 이 야전군단이라고 또 시민군 이렇게 또 표시를 하고요. 다 똑같은 이제 말을 번역을 이제 달리해갖고 이제 한 거고, 보조군 같은 경우 앞에 설명했죠. 보병인데 이때 보병은 경보병, 중장보병 외에도 경보병, 기병, 그 다음에 이제 공성부대, 그 다음에 뭐 보급부대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에 노멀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래서 이 야전부대와 망멍은 보조군을 같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속주를 원로원과 나눠 통치하고 치안이 불안하거나 반란 내지 야만적 침입은 군사적 위험에 이제 속주들 항제 가난인데 대개 이 항제 가난의 속주는 돈이 많은 그 당시 아시아 속주들이 많아요. 이집트나 예.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군의 정치 개혁을 방지하는 목적을 또 겸하여 이탈리아의 군대를 주둔하고 그러니까 이때 이탈리아의 군대를 주둔하는 것은 그 앞에 보면 야전 군단이죠. 정규 군단 레기움은 하고 이탈리아 주둔한 부단은 있긴 있어요. 이 친위대는 자기가 이제 직접 이렇게 주둔하게죠. 그래서 주둔시키지 않고 그 속주에 배치시켰다. 그래서 주둔시키지 않고 야전 그래서 이제 군단장 같은 이제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 군대 주둔시키지 않고라는 거죠. 야전 군단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 속주에 배치시켰고요. 자, 군단장 같은 고급 지휘관들은 황제가 원로원 계층에 직접 임명하여 임기도 1년 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는 이 밖에 에키테스 계층을 이제 많이 등용했죠. 그래서 이 에키테스 계층은 이제 좀 보면 보통 이제 요때 에키테스는 이제 또 신에키테스. 그러니까 이거 좀 구분해서 제가 부를게요. 예전에 에키테스하고 지금 이 아코스 제정 시기 때 에키테스는 좀 성향이 달라요. 요때 그 제정 시기 때 에키테스는 그 당시 이제 황제 권력과 밀접한 사람들과 연결된 에키테스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잘 살았던 사람도 있었지만 일종의 평민들도 되게 있겠죠. 그래서 황제 권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제 뭐냐면 군인들이나 친위대 군인들, 그 다음에 반려들, 뭐 그런 사람들 이제 신에키티스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나름대로 불러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에키티스, 신에키티스 제가 그냥 이렇게 이미를 붙인 거예요. 자, 하여튼 이 에키티스 계층 출신으로 대장하는 9천 명의 친위대를 창설해서 로마에 상주하는 이제 황제의 신변을 보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신변 보호하는 거. 자, 수도의 치안을 위해서 일종의 전투경찰대와 소방대를 이제 설치했다. 그래서 이 전투경찰대는 군대는 아니지만 오늘날 경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치안대는 특별대우를 받는 특권적인 존재로서 대장의 권한이 컸다. 한편 해상의 경비와 해적을 막기 위해서 상설 해군도 창설했고요. 그다음 그 규모는 크지 않았고 처음엔 노예가 수병을 담당했으나 후에 최하층 시민, 해방 노예 또는 속주로 충원됐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병들 배는 계리선이죠. 예, 그래서 돛하고 노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돛을 들고 하다가 전쟁 시기나 뭐 빨리 속도를 낼 때는 노를 사용하는 그거 이제 좀 이동 거리가 짧고 그런 배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임페라툼이라는 말이 이제 있어요. 임페라툼. 그래서 이제
영어 임페리얼이라고 하잖아요. 임페리얼 황제를 뜻하죠. 그 기원이 됐던 것이 임페라트룸인데 임페라트룸이라는 칭호는 처음에 개성 장군에게 바쳐진 칭호예요. 일시적인 칭호인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독점함으로써 뭐냐면 이제 황제라는 칭호로 바뀌게 돼요. 황제로.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앞에서 황제라는 칭호가 아우구스투스, 임페라트룸, 그 다음에 시저 이런 것들이 다 황제의 칭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이렇게 제대 군제를 손재하고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등 군제 체제를 이제 군 체제를 정비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모든 통속권을 황제에게 집중시켰다는 거죠. 원로원이나 민회는 물론이고 집정관이나 법무관도 이제 군에 대한 상황을 관여할 수 없게 되고 방대한 군제 용병의 어떤 봉급과 신설 연금제를 위해서 따로 이 군사제 그 근거를 두고 여기에 이제 아웃코스트에 많은 사제를 투입해 실제로 군을 완전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재정이 크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공공재정하고 피스쿠스라 부르는 그 왜냐면 항체재정이 있는데 이 항체재정 밑에 이 군사금고 군사재정은 이제 따로 거야. 거기에서 봉급도 주고 연금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성의 대상이 아우구스투스죠. 그래서 아우구스가 이제 황제지만 또 국가를 상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완전히 종속되는 공병체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공화정 말기 때 군인 정치가들이 이제 군인들 사병화시키는 걸 사병화시켜서 자신의 정치에 개입하는 걸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아우구스트가 개인 단독 지배 가능했던 게 또 돈이죠. 로마의 재정이죠. 그래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재정 정책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탈리아 시민들이 5%의 상속세와 약간의 노예방세를 정도 부담했어요. 그래서 이 상속세와 노예방세가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됐던 세금이었다. 근데 이제 이 상속세하고 이제 노예방세를 이제 뭐냐면 더 걷기 위해서 나중에 칼라칼라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모든 그 사회에게 뭐냐면 확대시켜 놨죠. 자, 그다음 국가 수입 대부분 속주민이 부담한 토지세와 인두세, 그 노예 해방세, 그밖에 관세가 있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단계의 방대한 군대 유지비를 연초할 길이 없어 그 비용을 속주 등 현지에서 조달하거나 전리품 또는 정적의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비상수단을 충당했다. 그러나 이제 내란도 끝난 지금 와서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군대 창설, 노병에 대한 연금제, 노마시의 재건, 군사도 신서가 유지, 그 다음에 앞에 말처럼 노마 시민들에게 빵과 서커스를 제공했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의 어떤 지출, 엄청난 재정 부담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오랜 내란에 지친 시민이나 속주민의 갑자기 무거운 세금을 새로 부과한 걸 확률치 않았고 그런 그래서 폐단이 많았던 징세 청구 제도를 왜냐면 왜냐면 세금을 걷다도 징세 청구 제도 때문에 거의 뭐냐 수수료 명목으로 거의 많이 빠져나가니까 요걸 이제 개선해가지고 최소화시켜가지고 뭐냐면 그걸 이제 충원 없이 뭐냐, 세금을 충당 없이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세입을 뭐냐면 최소한 하고 그 부족한 세금은 이게 징세 청구업장 같은 것들을 이제 개선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벌충을 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징세청구업자에 대한 감독을 엄격하는 동시에 국가 관리에 대한 징세나 장기적 목적에서 정확한 인구조사, 재산평가도 또 착수했다. 그러나 당장 막대한 돈이 필요했고 원료는 이를 맞이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의 파산을 방지할 유일한 길은 황제 개인 재산의 유지한 것.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잠깐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앞에서 이제 황제라는 존재가 있고 황제가 이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관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정을 가난하는 재정 개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속주 통치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탈리아 본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칠리아 같은 이런 원료원에 가난한 속주에서 그 나온 그 재정을 공공재정이라고 이 원료원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항실 재정이 있어. 항실 피스쿠스라고 이제 하죠.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 보관했기 때문에 피스쿠스인데 주로 이제 변경지대 속주, 이집트. 근데 여기가 이제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집트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재정이 상당히 커요. 비중이 공공재정보다. 그리고 군인 재정도 여기에 포함시키죠. 예.
그리고 많은 이제 재정을 하기 위해서 재정 계획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했죠. 세원을 이제 확보를 하려고 했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냐 상속세나 노예 해방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재정을 메꾸려고 했고 그다음에 징세치 청구제도 있잖아요. 청구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그다음에 빠져나간 돈을 이제 최대한 이제 바꾸려고 했죠. 수수료를 뭐 이렇게 조금만 준다는 식으로 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농민 그 시민들에게 최소의 부담을 주면서도 재정을 건전화시키려고 했다. 근데 문제는 요 공공재정 여기서는 좀 가능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그 아시아 지역이고 그 상공을 되게 발달했기 때문에 요 지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할 수 있었는데 요 이탈리아나 시리아는 그 당시에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예. 그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거둬온 세원이 별로 없거든요. 세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만성 적자일 수밖에 없고 이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 공공재정의 부족한 부분을 항실재정에서 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도와줬죠. 개인 돈 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인 돈을 통해서 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빵과 서커스도 제공해주고 뭐 해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도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공공재정 또한 항실재정으로 이렇게 뭐냐 예속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리가 좀 안 돼 있어. 그래서 서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약간 읽기가 좀 불편해. 왔다 갔다 해. 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그 재산은 방대했다. 뿐만 아니라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후에 이집트는 원래가 지배자소였던 관계로 송들지의 아우구스투스 개인 재산이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 원수정을 이제 가능했던 이제 재정 기반이 이집트예요. 자, 이집트는 그 당시에 이제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곡창지대죠. 곡창지대.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이제 예전에 파라오가 이제 뭐냐면 전체는 이제 개인 재산이잖아요. 예전부터 파라오가 됐으니까 물론 개인 재산이라 해서 뭐 이집트가 뭐 그 안에 이제 사유분이 없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유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죠. 거기에서 걷어지는 세금은 다 뭐냐면 그 파라오 거다라는 관념이 있었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이제 뭐냐 재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원료는 여러 번 아우구스투스에게 청하여 필요한 돈을 얻어내곤 했다. 그 아우구스투스는 역시 자진해서 공공지출 부담했고, 앞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공공재정과 항시재정이 있다고 했죠? 공공재정은 이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시재정을 메꿔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계 개인 재산에 국가 재정을 의존하니 원료는 자연 황제가 직하는 속주의 수입에 관여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취급한 금고가 항시 개인 재산을 다듬먹게 되고, 원료에 관한 속주로부터 수납하는 국고 또한 자연 황제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리하여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재정 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고, 국가 재정은 항시 재정과 다름없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 여기 갑자기 넘어가네. 자, 여기에 보면 항시재정하고 국가재정, 공공재정이지만 실제로 이제 공공재정은 이제 항시재정이 가난했잖아. 그러니까 항시재정이 국가재정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원적으로 운영됐지만 실제로 항제가 다 가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마의 평안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어, 자, 여기 이제 잠깐 이제 보면 자, 노마의 평화 보면 아우구스투스는 재정을 확립하여 방대한 이제 노마 제국에 대한 평화 질서를 가져왔고 이걸 팍스 노마에서 200년 동안 계속되었다. 자, 아우구스투스는 대체로 이미 획득한 정복주에 만족하고 제국 내 평화와 질서를 힘을 기울여 성공했다. 그는 북방 게르만족을 노마할 생각은 없었으나 노마의 평화를 위해서는 다뉴브강과 엘베강을 로마의 경계선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다뉴브강과 엘베강을 경계로 이제 삼으해서
그 당시 다뉴브강 따라서 지금의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그리고 흑계방면 진출했다. 그러나 이제 나일강을 넘어서 엘베강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어떤 계획은 뭐에 의해서 좌절됐냐면 그 당시 토이토프루크 전투에서 이제 좌절됐다. 예. 그래서 이 토이토프루크 전투는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가 이끌었던 이제 뭐냐면 게르만족들이 로마의 세계 군단 레기움을 이제 점령. 한 개 군단에 한 2만 명인가? 3만 하여튼 5-6만 명 정도의 그 해가지고 전멸당하는 산사가 이제 발생해서 자리되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아르미니우스의 이제 그 노마군 세계 군단을 점령했던 요 전투가 뭐야? 토이토프루크 전투인데 요거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요즘 전투 명칭을 쓰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토이토프루크 전투 이끌었던 이 아르미니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로마의 보조군 출신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그 로마 사령관을 왔던 바로스인가? 그 사람하고 이제 좀 친했어. 술도 같이 마시고. 예. 믿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용해 갖고 이제 로마군을 이 토이토프루크 전투 이제 토이토프루크를 유도한 거예요. 근데 로마군이 이제 이렇게 갈 때 이게 좀 경기가 좀 풀어졌는지 그 당시 이제 이 노마군을 이제 노니 이걸 한꺼번에 그냥 다 들어간 거야. 그냥 한 번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요걸 노리고 이제 그 당시 뭐냐면 그 아르미니우스가 노마가 원래는 보조군이었죠. 이걸 이용해서 술에 딱 기다렸다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노마군은 특징이 딱 이제 평원 지역에서 상당히 강하지만 이게 잘 모르는 숲지역에 들어가면 어딘지 잘 모르잖아. 그런데 오다가 사방으로 또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제 격파가 됐죠. 예. 자, 그래서 그때 세계 군단이 정벌됐고 물론 이제 나중에 노마군이 다시 와서 이걸 이제 수복을 하죠. 이 땅을. 그래서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이제 격파됐는데 요때는 이제 어떻게 들어왔냐면 세 개 군단을 다 투입한 게 아니라 먼저 한 개 군단을 먼저 투입해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군단이 기다리고 뒤에 그 다음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기다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세 개 군단 차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해서 이제 격파했다. 이렇게 해서 토이토브루크 전투인데 요거 관련돼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얘한테. 토이토브루크 전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토이토브루크 숲 전투는 서기 9년에 게르마니아의 토이토브루크 숲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게르마니아 부족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 로마군을 기습 공격했고 로마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하게 되었죠. 이 전투는 로마 제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게르마니아의 독립을 지켜낸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전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전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다뉴브강과 엘베강을 로마의 경계 삼았던 정책을 포기했죠. 그 다뉴브강은 이제 했는데 엘베강 진출하지 묶였잖아. 물론 비록 이제 그들 물리치긴 했지만 라인강에서 딱 해가지고 굳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처음에 14년간 제국 내 질서 회복을 위해서 로마에 머무는 기간이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기원전 13년 이후에 이탈리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당시 로마는 인구가 하나, 둘, 셋, 1,000만 명인가요? 예, 천만, 10만, 1,000만 명 정도 되는 100만 명이죠. 예, 100만 명. 잘못 세웠네. 1,000만, 10만, 100만 명에 해당하는 국제 대도시로서 노예와 외래인들이 제한 시민들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20만의 가난한 시민이 공을 무상 공급했고요. 창각 뭐냐면 빵하고 서커스 정책을 했다고 했죠. 검노의 투기와 아프리카 맹수의 투기 등 흥행을 자주 이제 해서 시민들에게 즐겁겠다. 자, 그는 또한 무질서한 거리를 정비하고 새로운 공공건물을 지어서 좀 가장된 편이긴 하지만 벽돌의 노마를 이제 대리석의 노마로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제 딸복은 별로 없었어요. 딸이 좀 방탕하게 이제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후추가 데리고 온 티베리우스 양제 담아서 제의를 물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대 황제가 티베리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율리우스 티베리우스주가 형성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이제 율리우스 티베리우스 왕조는 율리우스 티베리우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1대가 시조고요. 2대가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이제 3대가 칼리쿠라. 칼라쿠라가 아니에요. 칼리쿠라인데 요 사람 유명한 이제 뭐냐, 폭군이고 좀 약간 여미새 같은 스타일이고, 그다음 4대가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마지막 네로. 그래서 요게 율리우스 티베리우스 왕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그 혈통이 바뀌면 왕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혈통이 바뀌어도 국가는 그대로 유지해, 왕조는. 그래서 그 로마의 제정 안에서 첫 번째 그게 율리우스 티베리우스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대왕자 티베리우스는 유능한 장군이었으나 제2에 올렸을 때 이미 나이가 55세였고요. 그의 기지는 음산한 편이었으며 7세 중에 황제 자리를 노린 친위대장이 TBS 아들을 살해하는 등 음모를 어, 더욱더 음모로 더욱더 우울해졌고, 카프리스의 은건을 통치했다. 자, 그를 뒤어서 이제 계승한 게 조카의 아들 그 가이우스네. 가이우스는 이제보다는 그 칼리쿠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자,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막 놀다가 결국에는 그 친위대 장벽에 상륙되고, 친위대 추대로 황제가 됐던 사람이 가이우스 숙부였던 클라우디스예요. 이 4대 황제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뒤 넘어서요. 클레오디스는 역시 50세에 넘어서 몸도 약한 편이었고, 풍부한 학식을 가지고 아우구스투스의 가업을 계승합니다. 그는 이제 마우레타니아와 그 다음에 그 트라키아, 오늘은 저희 루마니아 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속주를 편입하고, 카이샤르가 이래 처음으로 브라타니아를 찾고 갈리아 방배를 강화했다. 자, 그래서 내치에 있어서 이미 아우구스 시대 때 시작됐지만 황제 행정권을 강하면서 나누어 주어, 강하면서도 부서별로 나누어 주로 이제 자기 해방노예들에게 일을 맡겼다. 자, 이런 해방노예들은 그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유능한 자는 황제의 직속에 관료 부여해지고 병했던 에키테스 계층으로 상승할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앞에도 말했지만 이때 이제 제정시대 때 에키테스는 황제 권력과 밀접한 세력들이 이제 뭐냐, 에키테스 계층이 됐다. 그래서 이런 그 에키테스 앞에 있는 이제 노막 공화정 말기 때 그 계층과 좀 구별해서 앞에는 부에키테스, 신에키테스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상공업 분야에서 진출할 큰 재산을 모으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해방 노예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유능했던 클라우디우스도 처복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었던 마살리아는 공경의 예인을 만든 황제를 제거하려고 제거할 음모로 처형됐고요. 뒤에 이제 그 아그리피나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두 번 결혼, 그래서 데리고 왔던 사람이 네로예요. 그러니까 네로는 클라우디우스의 이제 뭐냐면 친아들은 아니고 그 아그리피나 재혼한 여자가 데려왔던 그 아들이에요. 예전 그 전 남편하고 난 아들인데, 자, 그녀는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네로를 제의 안치기 위해서 방해자를 찾은 이제 재건 끝에 남편인 황제가 독살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네로가 이제 그 정치할 때, 초창기 때는 이 자기 어머니가 섭정하고요. 그 당시 또 유명했던 이제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후견을 받고 이제 통치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갖고 결국에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뭐 아내도 죽이고 막 그 폭정을 하게 되죠. 자, 하여튼 16세 황제로 된 네로는 등치만 컸지 자존심이 없고 감정적인 강조고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건세욕이 강한 아그리피나는 섭정에 잘 앉고, 잠깐만, 이게 왜 튀어나오나? 네. 자, 그래서 그 예술적 재능을 가시하려고 했고, 건설에 강한 아그리피나는 섭정에 잘 앉고 네로에게 세나카 같은 덕망 높은 학자들의 후계를 붙였다. 그러나 청년이 가까워지면서 모후의 간섭이 귀찮아진 네로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내 옥타비아를 살해하고, 그 다음에 요부였던 폼파이아와 이제 결혼했으나 그녀도 원인 모르는 죽음 당했다. 결국에는 서기 64년에 그 로마의 변화가에 괴화제가 이제 일어나 시가지 절반이 타버린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때마침 교회의 별장에 가 있던 네로는 급히 로마에 도와 소방작업과 사태 수술을 했으나 이 시민들 사이에 이제 네로가 로마의 하재를 구경하면서 트로이 함락의 시를 읊었다는 소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좀 약간 강적이고 뭔가 예술적이기 때문에 로마를 불타는 걸 보고 싶었고, 평상시에. 그래서 이제 일부러 노만을 방화시켜가지고
불탄 걸 보면서 트로이 함락의 시대를 울렸다는 소문을 퍼. 이게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로가 방어했다는 이야기까지 돌게 되었다. 자, 이 네로는 시민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이 방안을 누구한테 돌렸냐면 기독교인에게 돌렸어. 그러면서 대학살이 나죠. 예. 자, 이때 난을 피해서 로마 탈출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나 주요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퀴를 돌려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걸박되어 순교당했다는 전설이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죽은 그 이유는 이제 전설인데 전해진 설이에요. 네, 정확하진 않고 베드로는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배신하려니까 이제 뭐냐면 예수님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로마 쪽으로 들어가려니까 난 이제 뭐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물론 이게 전설이 죽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베드로가 깨닫고 이제 들어와서 십자가에 거꾸로 걸박되어 죽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로마가 상당히 성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제 계승자인 교황이 권한을 교황의 권위가 어떤 권한을 커질 수 있는 배경이 돼요. 이게. 자, 하여튼, 이 일련의 사건을 주제로 나중에 그리스 로마 문화, 기독교에 대비시켜 유명한, 로마 문화, 그리스교 대비에 유명한 퀴어베리스, 주요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것은 소재에서 이제 나왔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순교를 통해서 이 로마 교황의 어떤 권위가 올라갔다. 베드로의 순교를 통해서. 다음에 이제 내도에 대한 반역의 의무가 탄로나 세네카에도 이에 관해서 확률을 받고 목욕탕에서 자살했고요. 결국에는 68년 반란이 나고 나서 네로는 해방로에 죄송합니다. 도움을 받아 자결했다.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 출신의 시족이었던 율리우스가와 티베리우스의 출신이었던 클라우디스가 출신의 형제 활동이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이제 율리우스 티베리우스조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조가,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플라비우스조예요, 플라비우스조. 플라비우스 조원에 이제 들어갔던 형제가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티토스, 도미티아누스, 이런 황제들이거든요. 이건 뒤에 있으니까, 여기 좀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율리우스 티베우스조와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 부분을 이제, 다 읽지 못하고, 옥타비아누스만 이제 중요하니까, 서강자와 서양사 강자에서 이제, 서양사 총론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우구스투스의 원수정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양사 강자가 몇 페이지냐면 이게 51페이지. 예, 펴보시고요. 자, 기원전 30년 알렉산드리아 전투에서 패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면서 이 알렉산드리아 전투가 있는데 이건 좀 알려지지 않는 전투죠. 아마 이제 그 아까 무슨 전투야? 갑자기 이름 까먹네. 그 악티움 회전. 악티움 회전하고 이제 인데 이 악티움 회전 뒤에 또 알렉산드리아 전투가 있었나 봐요. 잠깐 이제 좀 물어볼게요, 얘한테. 저도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 어, 물어보겠습니다. 기원전 30년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전투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줘. 기원전 30년에 벌어진 알렉산드리아 전투는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를 침공하여 벌어진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집트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었죠. 이 전투는 헬레니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이 전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럼 악티움 회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야? 악티움 해전은 기원전 31년에 벌어진 해전으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 함대 간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후퇴했고 결국 알렉산드리아 전투에서 패배하여 자살하게 되었죠. 악티움 해전은 로마 공화정의 종말을 알리고 로마 제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거 찾아보면 되게 유효해. 그래서 기원전 31년.
그러니까 이제 1년 전이죠. 알렉산더 전투. 그러니까 전에 31년에 무슨 전투? 악티움 해전이 있었고, 이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한 이제 뭐냐면 패배해서 철수한 안토니우스와 클라우파트가 본거진 이집트를 공격해가지고 결국에 멸망시켰던 전투가 1년 뒤에 알렉산더 전투죠. 예. 그래서 요거 전투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몰락은 이제 전투는 여기 알렉산더 전투 때 완전히 몰락했다. 그 전에 그 악티온 전투에서 이제 일단 패배하고 나서 완전히 멸망은 요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어렵게 나오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공부를 해두세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거는 얘한테 좀 그 강의 도중에 이제 좀 물어보고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전투에서 패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면서 100년에 거친 내전과 무질서가 끝나고 노마와 지중해 세계에서 평화와 안정을 시대를 맞게 되었다. 자, 카이샤도는 19세의 젊은 나이로 카이샤드의 양자가 된 옥타비우스의 내전을 거치면서 카이샤 사후에 19세의 젊은 나이에 카이샤의 양자가 된 옥타비우스는 내전을 거치면서 폼피우스, 카이샤드, 키게도, 안토니우스 같은 정치 선배들의 실패를 거듭삼아 신중의 1인 지배 체제를 만들었다. 자, 이를 프리키스 원수정이라 부른다. 프리키스는 국가의 제1시민의 의미다. 기원전 28년 옥타비아누스는 내전기에 1000명으로 불어난 원로원의 의원들 200명을 수청해 원로원의 권위를 강화하면서 장악해 나갔다. 자, 그리고 이제 기원전 27년 원로원의 나는 국가를 원로원에게 노마임에게 이양한다 선언하지만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고 실제 원로원은 그걸 이제 그때 고리고 때도 받아들이지 않죠. 조선시대 성향 그 의미처럼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의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예 칭호와 총독의 임페리움을 거쳐서 임페리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 콘솔이 가지고 있던 그런 권한들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임기를 부여하면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시스파니아, 갈리아, 이거 14는 에스파니아예요. 갈리아, 시리아, 이집트 등의 큰 속주를 맡겼다. 기원전 18년에 다시 200명 수청해서 원론이 600명 정도 유지되겠고 두 번에 거쳐서 수청했다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사 기록에서는 한 번만 언급되어 있는데 요 두 번에 거쳐서 좀 세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서 이제 원료원은 아우구스투스 통치하에 체제를 강화하고 지지하는 기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공화정기의 군대는 전쟁 등 비상시에만 그해 정무관 역임자들에 의해서 징집된 시민군이었다. 자, 이러한 군사제도는 방대한 노마 영토를 방어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졌고 주로 정치적 경력을 쌓는데 관심이 있었던 유력한 귀족들에게 군사를 맡기면서 국가의 위협을 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군인 정치가들이 이제 요동식으로 해서 등장하게 된 거고, 자, 악티엄 해전 이후 70개 달했던 로마 군단은 재정의 부담뿐만 아니라 체제의 위험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들 필요 없죠. 그래서 아우쿠스투스는 정규 군단의 수를 25개로 축소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군인제를 도입해서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이게 야전군단은 저희 서양사 총론에 있는 건가 볼까요? 예, 명칭이 여기는 뭐 있고, 자, 그다음에 그러나 인구 증가와 퇴역 군인들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금 가다 지출이 국부를 서양사 잠깐 야전군단은 서양사 강이다. 예, 예전에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규군단이 아니라 그 야전군단을 번역했어 서양사 강의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거고. 자, 서양사 개론하고 서양사 강자는 정규군단이 됐고, 그 서양사 총론은 시민군단인가 시민군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이따가 이제 읽으면서 좀 확인해 볼게요. 하여튼 이제 번역하는 따라서 이제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자, 그러나 인구 증가와 퇴역 군인들에 대한 퇴직금 가다 지출이 국부를 압박할까 우려되어 그 점차 그 임기가 20년 늘어났고 더 많은 제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노마 병사는 그 이상의 기간을 복무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연금을 이제 지금 고갈되니까 연금 그 뭐냐면 대시를 좀 늘리고 좀 늦추고 그 대신에 이제 복무 기간을 늘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재정을 좀 약간 부담을 줄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대가 정치를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마 공화정 말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했는데, 요거 이탈리아가 군대를 주도한 걸 금지하고, 이탈리아의 군대를 주도한 걸 금지하는 건 요 정규 군단 얘기야, 레기움을. 군단장 임기를 1년 후 원로원 신분 중에
아우구스투스가 직접 임명했다. 자기의 이제 친분 있는 사람들 이제 임명했고, 그것도 1년 후 이제, 뭐냐면, 주셨죠. 그다음 9개 연대금의 친위대를 창설해서 3개 연대는 뭐냐면 노마에 상주하면서 황제의 신변 보호막을 삼고 6개 연대는 이제 주변 농촌에 배치했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연대는 이제 보통 3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 연대면 약 9천 명도 되고 6개 연대가 이제 그 3, 6, 18이니까 18명 되고 그다음에 한 그 대충 이제 2만 7천 명, 2만 8천 명, 요 정도. 근데 요거는 이제 안 편할 때 한 거고 간편할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또 그보다 더 수가 좀 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친위대정은 원로원 신분이 아니라 기사 신분을 했어. 에키테스. 그래서 이 에키테스. 그래서 원로원은 이제 준 거는 이제 상징적인 거고 얘네들은 뭐 실권이 없는 거죠. 1년 단위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제 자기 주변에 있으니까 실권을 준 거죠. 상당히 권한이 컸죠. 그래서 후에 황제들 보면 자기가 믿었던 이제 이 에키테스 출신의 친위대장한테 살해당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바로 옆에 이제 뭐냐면 그 자기를 지키는 부대잖아요. 예, 그렇지만 자기를 지킬 수 있지만 그 총이 그 칼이 자기를 노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상당히 위험이 김정은이 호위 총국해갖고 자기 친위대를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데 얘네들이 김정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그 총을 또 김정은에 거는 수 있잖아요. 김정은도 끝이 별로 안 좋다는 그 예감이 들어. 자, 하여튼 뭐 그건 두고 봐야 되겠고 자, 그래서 체제 유지의 핵심은 국가재정이었다. 그래서 공화정 시기에 사투르누스 신전안에 국고가 보관됐길래 국고를 아 아이라리온 샤우트니 발음 아이라리온 샤투르니라고 불렸고 원론이 이거 갈리는데 요 아이라리온 샤투르니는 피스쿠스 그 항실 재정인데 요건 공공 재정이야. 공공 재정. 자, 그러나 내전 기간 동안 원론 국가 재정 통제권을 유명무시했고 아까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장군들은 각자 스스로 자기 세력권의 재정을 관리했다. 어, 그래서 이제 속주민들에게 얻은, 이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뒤에 제가 착각했어요. 하여튼, 거기에 이제 내전 기간은 저 공화정 말기를 얘기한 거고, 예. 자, 그래서 내전 기간 때 원로는 국가재정의 통제권을 유명무시했고, 장군들이 각자 스스로 자기 세력권 안에 재정을 관리했다. 속주민에게 거둔 세금은 속주 정부와 주둔 군대의 건교 충당에 서 사용했다. 그러나 아우쿠스투스는 군대가 주둔한 큰 속주는 대부분 관리했으며 속주 재정을 자연스럽게 그 사람 밑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재정이 이제 피스쿠스라고 하고 카이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또 이집트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황제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황제는 로마 제1의 부자였다. 그래서 이제 황제는 속주 재정을 말할 것 없이 원론 속주의 재정마저도 황제 통제에 들어가면서 국가재정 꼭 황제 재정이었다. 앞에 그 서계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원론, 군대, 재정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과 권위를 독점해서 신체제 공부했다. 그 기원전 23년에 그까지 매년 콘솔직을 이제 콘솔이라는 건 집정관을 얘기하고요. 그다음 종신 호민관, 그다음 종신 콘솔 임페리얼. 임페리얼이라는 것은 이제 군대 통수권이나 모든 이제 권한을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대사제까지 추가했다. 자, 아우구스투스는 통치 초기부터 후계자 문제에 많은 신경을 썼고 기원전 25년 조카 마르케루스의 외동딸 율리아를 결혼시킨 후 후계자 수립을 했는데 3년 만에 마르케루스가 병을 죽는 바람에 그는 기원전 20년 율리아를 친구이자 군대 제2인자인 아그리파와 재혼시켰는데 또 와가지고 이제 뭐 이혼하고 있는데 이건 뭐 그쪽 사정이니까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 그 해가지고 결국에는 티베리우스에게 왕이 넘겼다. 여기 양계를 삼고 이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서기 1세기 시작으로 지중해에는 노마인드의 명실상부한 우리 바다가 되었으며 노마와 지중해 세계에 도래한 노마의 평화는 그 약 200년간 지속되었다. 특히 네르바, 티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피우스, 마르크스 아우레니우스 이어진 한 세기 동안 로마는 유럽 대륙의 라인강과 다뉴브강 요 라인강과 다뉴브강의 어떤 경계선은 이제 확정되었던 전투가 앞에서 얘기했죠. 이때 이제 그 전투가 그 당시 이제 그 아르미니우스가 로마 3개 군단을 정멸시킨
터이토 브루크 숲 전투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하고 국경을 삼아서 강단 영토를 로마 문명을 퍼뜨리면서 전성기를 맞게 됐고 내부적인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오연제 시대 또는 황금 시대에 불리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연제 관련된 내용은 좀 앞에 다시 이제 서기 읽고 나서 하고요. 서총을 좀 보겠습니다. 서총. 자, 여기 보면 서총 4페이지 펴시면 209페이지 펴세요. 아우구스 시대만 읽고 넘어갈게요. 여기. 자, 재정의 성립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60번이에요. 자, 옥타비아누스는 내란의 종교를 기뻐하는 궁중의 항호소에 노마로 귀환한 후에 3일간의 개선식을 이제 거행하고 평화회복을 선포했다. BC 27년 옥타비아누스는 국내 질서를 회복했던 이유로 자신에게 위임된 일체의 권력을 로마 원로원과 시민에게 반환했다. 요걸 이제 SPQI라는 말인데 SPQI라는 말은 그 뭐냐면 예전 로마 초창기 때부터 사용했던 말이에요. 예. 요거 예전에 교과서에 한번 나왔던 말이고 제가 전 시간에 또 얘기를 했죠. SPQR. 그래서 SPQR 쳐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 원로원과 시민. 이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군주제를 수입하면 독재자한 소유들은 카이사의 전체를 밟지 않는 조치였다. 자, 이에 원료는 오히려 그에게 공화제 하에 가능한 모든 최고의 직능과 권한을 부여했고요. 그래서 종신 호민관, 최고 재판관, 원료 위장 등을 겸한 그에게 임페라투르와 그다음 아우구스투스 및 국부의 칭을 줬다. 그러니까 임페라투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개선 장군에게 주어진 칭호인데 이게 이제 특정한 사람이 이제 계속 독식하면서 항제된 됐고 그 임페라투르의 그 안에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높은 이제 존경을 받는 사람, 존엄한 인물, 신성한 존재, 초인적 존재를 뜻했다. 자, 아우구스투스는 그 아우구스투스가 된 옥타비아누스 수도 나라의 시민, 제1시민을 부르고 공화제가 회복됐음을 자랑했지만 실제로 군주의를 실시한 셈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우구스투스가 제정한 공화제 명분 아래 이루어진 독재 체제였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 체제 실질 제정을 전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역사로 아우구스투스 시대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군제 개편이 있어요. 자, 로마 군대는 시민군이었으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번역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여기는 시민군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개론서 로마 앞에 이제 그 서기하고 서강자에서는 시민군이라고 하지 않고 요걸 이제 앞에서 뭐라고 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 그 뭐냐면 정규군단, 정규 레기움을 정규군단으로 이제 해석을 레기움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또 서양사 강의에서는 정규군단으로 이제 해석하지 않고 요 레기움을 이제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이게 뭐죠? 예, 앞에서 야전군단 이렇게 해석해. 예, 그래서 좀 약간 달라요. 자, 하여튼 이 시민군이었으면 로마 그 뭐냐면 연한이 16세, 20세 그 뭐냐면 20년을 연장됐고 다 처음에 18개 군대에 충성했으나 나중에 25군단이 되었다. 약 그 15만 명을 당한 로마군의 각 군단은 속주 출신 비심으로 구성된 동생 보조군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일정 기간 동안 복무에 제대한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는 거죠. 자, 노만 상비군은 그 갈리아, 스페인, 도나우강 지방과 아프리카 변경에 거의 항구적으로 장기 주둔했고요. 얘네들은 이제 노만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살게 되고 그 아들이 속주민 아들이죠. 노마 시민권 없고 계속 몇 대가 되면 이제 완전히 속주민화 됐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위군은 엄선된 구대로 구성된 로마 인근에 주둔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는 이게 한 개 대대 약 1000명으로 구성됐다는데 연대 표시된 한 개 대대가 9천명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그럼 10,000명밖에?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앞에 이제 서양사 강자의 인원하고 여기하고 인원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최대 몇 명이냐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의 통치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이룩한 주요 업적 중에 하나는 제국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제를 확립한 건데 재정의 기본은 토지세와 인두세였다. 인두세는 정규적인 국세 조사를 통해서 비시민에게 공평하게 부과세를 고 노마 시민은
판매사마, 상속세, 그 다음에 노예 해방세 이런 것들을 냈다. 여기 이제 노예 해방세도 이제 하나 추가해야 돼요. 자, 국가재정은 속주정책과 관계 깊었다. 속주정책은 공화정 시대 때 수탈정책에서 안전화정책이 바뀌었고요. 그 앞에서 천부인들 통한 납세 징수제도 있죠. 요걸 폐지했어요. 그래서 개선을 했지만 잘 안 돼가지고 폐지하고 정부가 관리해서 파괴를 징수했죠. 아까쯤에 얘기했죠. 제가 이제 개론 부분에서 이제 쭉 설명했잖아요. 그 심화 규제 설명하면서 원래는 천부인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이게 안 돼가지고 이제 갈릴파기에서 직접 그 징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로마 속주는 군주들을 요하는 향제 직하주와 직하숙주와 군주들 필요하지 않는 원료 직하수주 구분되었다. 그래서 황제 직하수주는 황제가 직접 감독하에 두었고 직하숙주에서 황제 재정을 담당한 징세관이 파견되어 가구와 같이 징세 청구업자 행포를 방지했고 세금은 황제 수속 국고 피스쿠스에 이제 수납됐고 근데 이제 요거 징세관이 이제 파견되어 과거같이 징세 청구를 상당히 방지했는데 이미 이제 이거 폐기됐고 요거 이제 징세관이 파견됐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이제 앞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론 관할의 속주에서 1년 임기의 프로코스를 파견되었고 이 경우에 국고는 원론 소속으로 되었다. 프로코스의 선임에 더 간에서는 아우구스트 감시에 게으르지 아우구스투스는 감시에 게으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속주 정치는 공화정 시대 훨씬 더 개선됐다. 자, 그 밑에 이제 노마의 평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곳곳에 노마식 그 뭐냐면 도시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노마식으로 이제 도시 계획을 하고 도로 만들고 수도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대리석 도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도 벽돌도 만들고 그래서 노마의 그 체제 도시계획과 도시 문화를 그대로 속죄에 이식시켰다. 그래서 그 도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만드신 노마식 도시 있죠? 그 안에 뭐 상하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리석 깔고 벽돌 깔 그런 도시들 이제 통해서 노마의 문화가 확산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다시 이제 서기에 들어갈게요. 앞에 이제 그 뭐냐면 네로까지 얘기했죠. 네로까지. 그러면 이제 네로가 죽은 후에 이제 플라비우스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1년간 이제 제의를 둘러싸고 혼란 기도로서 내사형제가 교체된 끝에 플라비우스가 이제 등장했는데 이 플라비우스의 첫 번째 형제가 그 베스파시아누스예요. 베스파시아누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혼란 상태를 이제 수습하고 팔레스타인과 갈리아 지역에 반란을 진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보이죠? 원형극장. 예, 이 원형극장을 세웠던 사람이 이제 뭐냐면 베스파시아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유능한 장군으로서 팔레스타인과 갈리아 반란을 진압을 하고 재정을 안정시켰으며, 자, 5만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원형 극장을 건조했다. 그의 아들 이제 티투스 때는 이제 베수비우스 한산 폭발이 났죠.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산업도시였던 폼페이오가 순식간에 매몰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했던 사람들에게, 그때 죽었던 사람들에게 상당히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때 갑자기 이제 매몰됐기 때문에 그 당시 노마의 시가지가 원성이 그대로 복원이 돼가지고 그 당시 노마인들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1차선 중요한 자료가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티투스가 죽은 후에 등장한 게 그 동생이었던 도미티아누스야. 도미티아누스. 그래서 이때 이제 있는데 그런 변경방위 강화와 등에 놓여있으나 전제적인 경향을 강해서 궁중 음모로 암살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래서 이제 뭐냐면 두 번째 왕조였던 플라비우스 왕조가 이제 단절되고 그리고 등장한 왕조가 안토니우스 왕조예요. 이 안토니우스 왕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염제 시대죠. 그래서 네르마, 트리아누스, 하디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리우스인데 여기 이제 그 주로 자기 이제 친아들을 이제 뭐냐면 그 제일 세습한 게 아니라 자기 부하장 수준의 똘똘한 애들이 보여서 골라서 양자로 삼아서 안토니우스라는 성을 주면서 이제 이렇게 걔를 계승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네르바가 원로원에 초대는 이제 뭐냐면 제일 올렸고
그가 이제 제일 올 때 65세 고령이었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자연적으로 아들이 없었고 그 트리아누스는 이제 양자 삼았어요. 예. 그 후 이제 양자 제도가 이제 계속 했다. 그 후에 이제 아들이 있어도 이제 뭐 양자를 정해서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오연제 시대 때 전반적인 특징은 일단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군사적으로는 이제 트리아누스 이후부터는 현상 유지 정책 그리고 무역이 발달했고 세습제가 아니라 추대제 형태로 했고 그리고 노마의 평화의 어떤 절정이 었다 그렇지만 이제 하드리아누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트라누스 때의 어떤 공격적인 대외 정책에서 방어적인 어떤 정책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이때 뭐 성벽이나 장성 같은 걸 건설하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또 볼게요. 자, 게르마니아의 총독이었던 트라누스는 양자상을 후계자를 정했는데 네르바가 이 양자상 속죄는 네르바까지 시작해서 뒤에 마르크스 아울레리스까지 이까지 계속되면서 5대 양자 다 혁명으로서 오연제로 완료했고 로마 제국은 이제 약 1세기 동안 뭐냐면 평화 번영을 이뤘다. 자, 이 트라누스 때인데 이 트라누스 때 영토가 확 늘어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트라누스는 직접 자기가 이제 다뉴브강을 넘어서 원래 다뉴브강이 자연 경계선이었잖아. 다키아, 루마니아 일부는 그래서 이제 있다. 그 속주를 만들고 그다음 아프리카 누미디아에 폼페이와 더불어 이제 노마 시대 모습을 가장 잘 전해지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의 누미디아 지역 그러니까 티니지 부근이죠. 그 남쪽 지역에 그래서 노마 시대 도시 모습을 가장 전해지는 그 신민시 타워가지를 건설했어요. 그 동쪽에는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 아시아까지 속주를 넣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노마는 거의 이제 이집트까지 점령, 아니 이집트가 이라크까지 점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라누스 업적을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트라누스는 위대한 군인 동시에 혁명 황제였다. 내치에 있어서도 경제 부흥에 힘썼고 대외적으로 영토 확장에 노력했다. 직접 다뉴브강에 넣어 다키아, 오늘날 루마니아를 이제 일부 속주 만들었고, 그다음 아프리카 누미디아, 그러니까 예전에 제 누미디아 위치 좀 얘기했죠. 티니지 그 남쪽에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남쪽의 폼페이와 더불어 노마 시대 도시 모습을 가장 잘 전해준 유적지로서 그 당시 그 어, 유적을 남게 된 신민시였던 타모가디를 건설. 신민은 신민도시 예전에 설명했죠. 다시 동쪽으로는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등 노마의 속주를 삼아서 노마의 영토를 가장 크게 확대시켰다. 근데 이게 확대시켰다는 데 의미는 있지만 확대시키고 나서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어, 점령하기 위해서 장기 군대를 배치해야 되겠죠. 군대를. 근데 군대를 배치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이제 한계에 있는 거야. 왜냐 노마의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많은 돈이 군비로 배치시키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그 당시 노마 시민들을 이제 뭐 노마 시민권자들이죠. 노마 시민권자들에게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뭐가 있어요. 빵과 서커스 제도가 를 유지할 수가 없어. 빵과 서커스 제도를 이제 유지해야지 노마 시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또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데 군대에 돈을 많이 쓰다 보면 못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이런 지역까지 다 확장시키고 노마에 각각 그 군대를 파견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물러난 지역도 되게 많게 돼요. 이게 이제 하드웨어 때부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리아누스 볼게요. 하드리아누스 때부터 이제 노마가 이제 팽창 정책을 이제 멈추고 뭐냐면 방어 위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장성 같은 걸 이제 많이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다는 거, 장성을 쌓는다는 거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를 하겠다는 거야. 수비를.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티라누스의 계승한 하드리아누스는 교황이 있는 황제로서 유능한 평민에 대한 관리 등의 길을 확대했고 과거 법무관의 결정을 통일하여 법전을 만들었으며 원형국장에서 흥행으로 시민들을 즐거웠게끔 빵과 서커스 정책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원형국장 하면 그 로마에 있는 이제 콜로세움만 이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도시 곳곳에 이 원형국장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각지에 만들어진 시민도시는 그냥 노마의 복사판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원효극작도 있고 상하수도 있고 다 온갖 다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의 이제 그 황제들은 그 뭘 했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목욕탕을 만들었어요. 이 목욕탕이 상당히 뭐냐면 시민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내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목욕탕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이게 교과서 예전에 한번 시험에 교과서에 언급됐는데 로마 시대 때 세워진 목욕탕 관련된 내용을 좀 알려줘. 로마 시대의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였답니다. 요즘으로 치면 복합 문화 공간 같은 곳이었죠. 로마인들은 목욕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심지어는 사업 거래도 했다고 해요. 로마의 대표적인 공중 목욕탕으로는 카라칼라 욕장과 디오클레티아누스 욕장이 있어요. 이 목욕탕들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그 안에는 수영장, 도서관, 정원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곳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며 여유를 즐겼다고 하네요. 자, 잘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 노마의 목욕탕 자체가 이런 빵과 서커스 제도에 이단으로 이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그야 이제 여기 보면, 그 역시 변경에 대한 관심이 었으나 앞에서 이제 이런 것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이제 재정 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군대를 계속 이제 병방에 계속 유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팽창 유치를 못하고 기존에 배치됐던 군대를 빼가지고 철수하죠. 이 국방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역시 변경에 대한 관심이 컸으나 전대 팽창 정책을 포기하고 방어 위주의 정책을 전환했다. 그냥 북방에서는 브리타니아에서 하디뉴스 장병원이 쌓고요. 그 외에 북쪽에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했죠. 아이, 자, 여기 보면 여기 잉글랜드 지역인데 잉글랜드 중에 켈튼족이 이게 사는 거. 예전에 이제 지금 잉글랜드가지만 예전에 잉글랜드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지금 잉글랜드 지역에 살았던 켈튼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시저가 여기 정복하고 나서 그 켈튼족을 지배했는데 그때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영국의 수많은 애들은 이제 뭐냐면 브레타니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갔던 게 핀트족이야, 핀트족. 그래서 영국의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해서 올라가서 핀트족이고 이들이 스코트족하고 결합됐어요. 그래서 이 북쪽은 스코틀랜드가 스코트인들이 사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게르만족도 이제 앵글색슨족이 들어오면서 이쪽은 이제 또 도망갔죠. 여기 브리튼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브리튼 켈튼족이 살았던 지역을 웨일즈라고 하고 요 지역은 이제 뭐냐 새롭게 이제 게르만족들이 들어왔죠. 요 지역은 이제 앵글색슨족이 산다 해서 잉글랜드가 된 거죠. 잉글리시를 쓰니까 애들이.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요 북쪽 지역에, 하드리아누스 장벽을 만들어서, 요 핀트족과 스코트족의 어떤, 이제 뭐냐면, 공격을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하드리아누스 장성께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드리아누스 장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줘. 하드리아누스 장성은 로마 제국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세운 방어벽이에요. 잉글랜드 북부의 스코틀랜드와의 경계에 있으며 픽트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지어졌죠. 이 장성은 로마 제국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유적이며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자, 잘 들으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때 시작한 게르마니아에도 장성을 강화했다. 한편 동방에선 전부터 노마다에 깊은 파르티아와 화형을 맺고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포기하고 아르메니아를 보호국을 삼았다. 참고로 이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국가예요.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 카톨릭보다 더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조치도 다 이제 국방부의 안전 그 뭐냐면 그 소모 국방비의 어떤 그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에 이어서 이제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등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후한서에 안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돈. 그래서 이 안돈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안토니우스 피우스라는 설도 있고 뒤에 마르크스 아우니우스라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 안토니우스 왕조의 성이 안돈이잖아요. 한자 옮겨 적으면 안돼. 대개 이제 후한서의 이 안돈을 학자들 안토니 피우스가 보고 있긴 해요. 예. 근데 검색을 해보면 마르크스 아우레리우스로 돼 있더라고.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냥 요거는 예전에 한번
이 안돈이라는 사람이 뭐냐 사신을 파견했다. 바닷길 관련된 내용 나올 때 예전에 한번 중국사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안토니오 피우스는 성실한 인품으로 건공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대부호였으나 국가 재정에 절약에 힘썼고 재판에 공정을 가하여 내치에 힘을 기울였다. 그의 양자가 되어서 왕이 오였던 사람이 마르크스 아울리니우스야. 이 사람은 이제 철학자이면서도 황제가 된 사람이야. 그 스토아 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야? 플라톤이 말하는 천인황제죠. 천인황제라는 건 뭐냐면 철학자이면서 황제인 사람들, 천인황제잖아요. 그 사람이 남긴 게 명상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명상록 관련돼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명상록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 마르크스 마르쿠스 아울레니우스 황제가 쓴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그의 개인적인 생각과 성찰을 담은 책이에요. 그는 스토아 철학자로 이 책에는 그의 철학적 관점과 인생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겨 있죠. 명상록은 그가 직접 쓴 일기 같은 책으로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나 병경의 정세는 이제 그건 철학적 명상에만 장기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파르타인들이 내습했고 무슨 전염병이 이제 이탈리아까지 만연했고 북방의 게르만족들이 공격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방에 출전했다 싸움 때도 병살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좀 약간 육친의 정에 얽매여졌고 좀 뭐냐면 세습제를 채택했죠. 그래가지고 코모두스에게 이제 세습을 시켰죠. 근데 이 코모두스는 이제 뭐냐면 상당히 이제 뭐냐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막 폭군 정치하다가 폭군 정치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뭐야 누구한테 했더라? 하여튼 그 친위대장인가 거기 검투사 뭐 하여튼 그 사람한테 죽게 돼.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아울레니우스제가 일부 민족들의 노마 영내 정착과 그들의 로마군 입대까지 허용되면서 노마의 변경 방비대에서는 금이 가게 된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 게르만족들이 이제 뭐냐면 노마군에 입대하게 돼요. 처음에 게르만족들은 개인적으로 입대했어요. 그다음 큰 문제는 없었어 이때는. 근데 왜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입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노마이어스 정착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뭐냐면 부족 단위로 오게 돼. 근데 얘네들은 좀 당하죠. 집단위로 오고 얘네들은 이제 노마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제대 후에 어디로 가냐면 그 자기 부족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노마의 어떤 기술들, 전투 기술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 알려줘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점점 이제 노마군의 그 비중이 커지고 그리고 또 그 게르만족으로 돌아갔던 게르만족 또한 자체적으로 이제 노마식으로 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그 이제 제정 말기 들어가면 싸우는 이제 방어하는 노마군도 게르만족이고요. 그 공격하는 그 노마군도 아니 게르만족도 게르만족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 게르만족들이 공격해 오면 싸우는 그 방어하는 사람이 그 노마군도 게르만족들이야. 그 게르만족과 게르만족들이 싸우게 되고 또 비슷한 전투 양상을 보여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이제 노마에 근무했던 게르만족들이 이제 뭐냐면 기하지 않고 집단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자기 부류가 들어서 노마식 전투 기술을 알려주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면서 노마의 병경 방비 태세가 금이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코모도스 얘기가 없네. 뒤에 있네. 쭉쭉 넘어갈게요. 여기 뭐 그 노마 시대 때 이제 뭐냐면 관련된 상공업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일단 여기부터 읽고 이제 좀 뒤에 앞으로 다시 볼게요. 몇 페이지 표시냐면요. 125페이지 펴보세요. 자, 천인왕제도 육친의 정에 약했는지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는 5대나 계속된 양자대를 무시하고 신하들인 코모두스 후계자를 지명했죠. 이로써 이제 그 로마의 평화기가 끝나고 약 1세기 동안 거쳐서 사륙과 혼란의 무질서가 시대가 들어왔다. 그래서 코모두스는 무능하고 잔인했으며 정치는 돌보지 않고 폭군이었죠. 주색과 검노의 관계에 묻혀서 친위대인가 친위대장이한테 죽었네.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혼란기가 다시 들어와요. 예. 그래서 요 코모두스가 죽고 난 후에
등장한 이제 또 네 번째 왕조가 뭐냐면 시리아 계통의 왕조예요. 시리아 계통의 왕조인데 요 왕조를 세베르스조라고 해요. 세베르스조. 시리아 계통의 왕조예요. 시리아 계통. 그래서 이제 이 시리아 계통의 왕조의 세베르스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고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알려진 칼라칼라 왕제 그다음 그다음에 세부루스 알렉산더 왕제, 엘라가바루스 왕제 뭐 등등 그 왕조도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 왕제 시대로 넘어가요. 예, 요렇게 있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좀 이따가 좀 다시 얘기하고요. 요 앞부분을 다시 놓아서 사회 경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재정 시기 때 사회경제 부분은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게 다 언급은 안 할게요. 여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중에 이제 그 계층 구조만 좀 볼게요. 네, 계층 구조만. 자, 이미 내단계를 통해서 그 골고기 형성되고 있었으나 재정이 성립되어 더불어 노마 사회는 원룡계층, 에키테스 계층, 평민, 세계계층으로 분명히 구분되었다. 그중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원룡계층이죠. 원룡계층. 이 원룡계층들은 공화정 말기 때 원룡계층과 좀 달라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새롭게 형성된 원룡계층들인데 이 원룡계층들이 새롭게 형성된 원룡계층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앞에서 말했죠. 항제권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계 많은 순환을 당한 그 에키테스 계층은 재정의 성립과 더불어 제국 내에서 제2의 계층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발견했다. 자, 그들은 일정한 재산을 가져야 했으며 힘을 포시하는 반지를 낄 수 있었다. 그들은 속죄 징세제도 개혁으로 이해된 절대적 관할권을 상실했으나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처음에 첨부업자로 했던 것이 이제 그 에키테스 계층이죠. 원래는 이제 원론이었다가 그걸 이제 금지시키니까 에키테스 계층이 그걸 맡았잖아.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개혁 때 이걸 개혁하고 또 뭐냐면 없애고 이제 직접 간접하기 위해서 이제 징수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각종 법원의 배심원이나 그 외에도 군자금, 군 장교, 황제의 재정 관리 그리고 이집트와 같은 특수한 속죄 총독이 임명되었다. 그래서 다 황제권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어떤 면에서 원로원 위원에게 형식적인 상위 신분의 명예와 위험을 주고 실질적으로 에키투스 계층을 신임하고 그들에게 문무유직에 등용했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로인들에게 상징적으로는 이제 뭐 1년 단위 뭐 내규의 그 총상을 주고 에키테스는 실질적으로 친위대 대장들을 이제 맡겼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데 한계 개인 재산인 이집트 총독은 반드시 에키테스 계층을 임명하고 노마시아의 곡물 공급이나 친위대 역시 그들에게 맡긴 것이 좋은 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일반 평민 관련된 내용인데 각자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재정 시기 때 노마 경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디오클라티누스 때 그 당시 이제 그 구자유 소장의 등장 요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서양사 계도내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서강제 오연제 잠깐 볼게요. 오연제. 예. 3세기 유기한 이제 제국의 재편인데 자, 오연제 마지막 인물이었던 마르크스 아우레리우스 황제는 건너뛰었죠? 다 없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다가 이쪽에 건너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게요. 자, 마르크스 아우니 황제는 게르만족과 파르티아인들의 침에 맞서서 국경을 지키는데 타고난 군사적 능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전선의 여가를 이용해서 명상농이라는 이 책 이름 외워두시고 작품을 후세에 남기면서 스투아트 학자 황제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는 마지막 8년 동안 계속해서 다뉴브강 정선을 지키다가 혹한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얻어 전선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제의를 계승한 그의 아들 코모두스는 군사적 역량이나 정치의 어떤 정치 외교적 역량에서 아버지 능력을 이어받지 못했고 그는 게르만족과 불리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기한하여 그 당시 이제 육체적 타락을 이제 탐지하면서 폭정을 거듭해 암살당하고요. 그 후에 이제 뭐 세베스조가 등장하죠. 칼라카라는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인왕제 시대는 군인왕제 시대는 26년 50년 동안 거의 26명 황제가 사륙당하고 교체됐던 시기에 군인왕제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이제 3세기 위기라고 하는데, 이 시대 보면 대외적으로는 산산조 페르시아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안으로는 또 서로 싸우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자, 등등, 그 경제적으로 도시 자치권 소멸과 이런 상공의 치명타를 가고, 이게 군대 약탈 등을 통해서, 이 국내적인 위기를 이제 처해야 되는데, 이거 3세기 위기란다. 그러니까 이 3세기 위기를 이제 뭐냐면, 그 돌파한 사람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예요. 예. 그래서 얘가 3세기 위기를 좀 아나 물어볼게 한번. 로마 시대 때 3세기 위기에 대해서 설명해줘. 3세기의 위기는 로마 제국이 거의 붕괴될 뻔했던 시기를 말해요. 정치적 불안,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외부의 침략까지 겹치면서 제국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었죠.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로마 제국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3세기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누구였냐?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서양사 총론에 이제 보면, 아이고, 로마 그 밑에 오연제 시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뭐 앞에 있는 내용하고 겹쳐 있으니까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 하냐면 이제 세베르스조 있죠. 앞에 시야 계통의 왕조와 그 다음에 이제 군인왕제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